되고요. 저희가 55분까지 진행하게 돼 있는데 지금 20분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원래 패널 토론을 10분씩 하고 또 온라인 질문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한 5분에서 한 7분 정도 패널들의 어떤 토론을 듣고 그 다음에 온라인 질문을 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그 패널 토론 참석해 주신 두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디어 재단 TBS 뉴미디어 전략팀 박대용 팀장님이신데요. 지금 화상으로 연결되어 계시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한국언론진흥재단 양정혜 선임연구원님 두 분의 패널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상으로 참여해 주신 박대용 팀장님께서 토론을 좀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목소리 잘 들리는가 모르겠습니다. 네, 잘 들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우선 진민정 박사님, 그 르몽드 독자와 지속적으로 만나려는 노력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뉴스타파에 있을 때도 그런 시도를 지속적으로 하려고 시도했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가치 없는 정보 생산을 과감히 포기한다, 그런 것도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그 재원이 충분하지 않을 텐데 그런 것들도 선택과 집중 필요할 겁니다. 아무리 큰 언론사라도. 그 이종환 대표님, 그 다양한 국내외 사례와 파워풀한 발표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독자 데이터 문제 중요하죠. 그리고 기사 완성 시점이 기사 공개 시점이든 방식, 그런 것들도요. 뉴스타파에서도 처음에는 좀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유익은 부장님, 한겨레 유익은 부장님 얼마 전에 뵈었었는데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체 대시보드 그 일부만 보여주셨는데 KPI가 잘 드러나지 않은 것 같았어요. 다른 화면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오늘 발표 중에 이제 조직 문화와 관련해서 이제 문과 얘기도 하시면서 기술 문제 얘기하셨죠. 저는 그때 뵀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태도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 한겨레가 독자를 바라보는 태도와 뉴스타파가 독자를 바라보는 태도가 어떻게 다른지 저는 근본적으로 좀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저는 세 가지 유형의 매체에서 일을 했습니다. 광고 기반 매체에서 기자 생활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후원 회원들이 회비를 내는 그 수익을 기반으로 하는 매체를 또 함께 만들었고, 이제는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매체에서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독자와 시청자를 의식하는 수준과 바라보는 태도는 그 세 가지 매체를 경험하면서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매체의 주 수익 기반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구성원들이 독자와의 어떤 관계를 맺는 폭이나 깊이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독자와 신뢰 구축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아마도 이제 광고 기반 매체들이 광고 수익이 악화되고 있고 뉴욕타임스 등 외국 언론의 성공 사례가 알려지면서 독자와의 관계가 지속 가능한 저널리즘을 담보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뉴스타파를 그 후원 기반으로 시작한 것이 2012년이었는데요. 당시는 많은 사람들이 뉴스타파의 지속 가능성을 의심했습니다. 정권 탄압을 받다가 견뎌내더라도 독자들이 서서히 떠날 것이고 뉴스타파는 곧 문을 닫을 것이라고 했었어요. 독자를 믿지 않았던 것이죠. 7년이 지나서 지금 뉴스타파는 건재하고 있고 100년을 바라보고 자체 공간도 확보했습니다. 당시 걱정했던 사람들은 이제는 뉴스타파를 성공 모델로 벤치마킹하고 있고요. 사실은 국내 언론보다 외국 언론들이 먼저 찾아와서 벤치마킹했었습니다. 뉴스타파 얘기를 짧게 드리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 직장이죠. 뉴스타파는 광고를 싣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만 뉴스타파의 정체성 때문이죠.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작은 틈도 열지 않겠다는 겁니다. 대신에 시민들만 믿고 가겠다는 결연한 의지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 당연히 있었죠. 회원들이 갑자기 빠져나갈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처음에는 걱정들 많이 했습니다. 권력의 핵심이나 재벌 비리를 폭로하면 회원들이 급증했지만 상업 언론이 외면하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보도를 하면 반응이 뜨겁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이 관심 가질 만한 상업 언론들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뉴스타파는. 그러니까 뉴스타파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슈를 고집했습니다. 회원들이 후원 회원 가입할 때 후원 이유를 쓰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럴 때 가장 많이 적는 말이 그냥 보기 미안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미안함을 만들기 위해서 보도를 만드는 건 아니죠. 그러나 미안함이 쌓여야지 회원 수가 급증하더라는 겁니다.
몇 번의 모멘텀이 있었습니다. 뭐 박근혜 대통령 당선 때, 그리고 조세도 피처, 그러니까 조세도 피처 관련해서 전두환 은닉재산 보도했을 때, 그리고 세월호 참사 보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른 언론에서 볼 수 없는 독보적인 컨텐츠로 회원들이 크게 늘어났었습니다. 이런 그 모멘텀들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대체 불가한 존재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겠더라고요. 뉴스타파는 연말에 회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합니다. 어떤 제작진이 이 제작진이 가장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냐, 이렇게 투표를 하면, 지금은 MBC 갔다 오셨던, 항상 1등이 최승호 PD고요. 2등은 제작진 전부를 뽑아줍니다. 그렇게 하는 거는 후원 이유도, 처음에는 설립 초기에는 이제 해직 언론인들을 주로 지원하는 이런 이유들이 많았는데, 갈수록 다른 언론에서 볼 수 없는 탐사 보도 때문에 내가 후원한다라는 대답이 더 많았습니다. 어떤 스타 언론인도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제작진들, 그리고 그 말 속에는 뉴스타파라는 이 존재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만으로는 이제 존재감만 잘 확보한다고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 위기들도 있었습니다. 회원들이 갑자기 빠져나가거나 어떤 보도에 실망한 분들이 나가거나 그런 것들을 몇 번 경험하면서 이제 회원들과의 대면 이벤트도 많이 했습니다. 저 르몽드 사례도 봤습니다만은 그런 대면 이벤트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매월 시사회를 열고요.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어렵지만 이런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온라인 이벤트도 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매월 시사회를 하는데 뉴스타파가 뉴스 아이템을 새로 공들인 아이템을 공개하기 전에 회원들한테 먼저 오픈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작진들이 거기 참석해서 궁금한 내용을 직접 이제 대답을 해주고 이제 눈빛을 맞추고 악수도 하고 같이 사진도 찍습니다. 저는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년에 한두 차례 영화도 제작합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도 많이 있을 텐데요. 시사회에 또 이런 그 영화를 제작할 때 후원 회원들을 우선적으로 초청합니다. 회원들에게 무료 티켓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굿즈 같은 거, 뉴스타파를 계속 기억해달라고 해서 달력을 제작해서 이제 회원들에게 보내드린다거나 아니면 이제 컵이나 이런 티셔츠 같은 걸 제작해서 역시 지속적으로 뉴스타파를 의식하도록 잊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1층 회사 건물 1층에 북카페도 오픈했고요. 자, 그럼 제가 세 번째 직장인 TBS입니다. TBS 얘기를 잠깐 드릴게요. TBS는 그 지난 2월 서울시로부터 독립해서 재단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수도권 지역 공영방송이라는 정체성을 표방하고 있는데요. 콘텐츠 제작 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더 열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광고 기반 매체들만큼의 제작비를 그렇게 많이 쓰지는 못합니다. 그런데요, 지난 4.15 총선 개표 방송 때는 아예 이런 결정을 한 거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화려한 그래픽은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포기하고 대신에 우리가 그 옛날 초등학교 때 보던 그 궤도, 군대에서 보던 그 궤도를 써서 종이로 그런 궤도와 해설을 조합한 완벽한 아날로그 방식의 저예산 개표 방송을 했습니다. 시민들의 관심은 뜨거웠고 유튜브에서 최고 동시 접속자 수가 16만 명에 달할 정도로 기록적인 방송을 했었죠. 8시간 동안. 물론 그 시간 동안 16만 명이 계속 유지됐던 건 아닙니다. 그리고 지난 이제 6월부터 한 3개월간 서울시민회의라는 것을 서울시와 함께 진행했습니다. 물론 이제 서울시가 기획을 했던 것이고요. 그런 10여 차례 정도 온라인 토론을 열었습니다. 서울시가 이제 주최하고 TBS가 시민과의 연결 매체가 되는 겁니다. 분야별 토론회를 거쳐서 이제 마지막 토론회 때는 이제 시민총회가 열리고요. 이제 코로나 상황이라서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것이 좀 훨씬 자연스러웠고 댓글을 통한 활발한 소통도 이루어졌습니다. TBS도 서울시로부터 완전히 독립하려면 시민들 속으로 더 들어가야 되겠죠. 시민들이 TBS를 지켜야 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존재감을 가져야 되는데 아직은 많이 부족합니다. 라디오 청취율은 1위지만 TV는 아직 접근성이 좀 부족하고요. 그래서 유튜브나 팟캐스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같은 뉴미디어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확장된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널찍한 마당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TBS 도전이 얼마나 성공할 수 있을지는 아직은 시작 단계라서 알 수는 없지만요. 제가 이제 경험했던 세 가지 매체를 경험해 보니까 역시 그 뉴스타파의
그 독자와의 신뢰 구축 관계에는 뉴스타파가 가장 튼튼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수익 기반 자체가 아예 우리가 배수진을 가지고 시민들과 함께하지 않으면 이 길을 갈 수 없다라는 확고한 믿음이 구성원들에게 거의 뼛속까지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한겨레 얘기 잠깐 드렸습니다만 태도 자체가 뉴스타파 그 제작진들이 회원들을 바라보는 눈은 일반적인 광고 기반 매체와는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독자와의 신뢰 구축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결연한 의지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독자와 함께 가겠다. 독자가 우리를 살려줄 수 있다라는 확고한 믿음 이런 것들이 구성원에 깔려있지 않으면 어떠한 시도도 그냥 변죽만 올리다가 끝이 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발표를 보면서 느낀 점 그리고 제가 3가지 직장을 경험하면서 느낀 점 이런 것들을 좀 경험들을 나눠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팀장님 토론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팀장님께서 그 다녔던 경험하셨던 직장 3곳을 토대로 매체의 주 수입원이 독자와의 관계에 영향을 주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현재 사회에서 언론사가 독자와의 신뢰 관계 구축을 통한 후원 모델은 사실 대안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에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양정혜 선임연구원님의 토론을 듣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양정혜입니다. 저를 보통 많이 미디어 교육만 연구하는 연구자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원래 그 뉴스 이용자 연구를 주로 하는 연구자고요. 그래서 이용자나 독자 기반 언론사 수익 모델로서 유료 모델이나 아니면 유료 구독 모델이나 후원 모델, 멤버십 모델을 포함한 그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용자 분석을 통한 디지털 뉴스 유료화 방안을 연구했었고 그리고 올해는 그 후속으로 언론사 후원 모델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침 시기적으로 옆에 앉아 계신 류익은 부장님이 소속돼 계신 한겨레에서 매체 후원제 준비를 하고 계셔서 한겨레를 일종의 사례로 포함시켜서 지금 연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류익은 부장님 포함해서 그 휘하에 있는 부서원들과 그 직접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협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한겨레의 충성도가 높다고 할 수 있는 주주분들과 그리고 한겨레 뉴스를 디지털로 이용하고 계시는 이용자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그다음에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이미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미 성공적으로 구독 모델을 안착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는 진민정 박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르몽드의 사례와 그리고 이제 그 이정환 대표님께서 소개해 주신 미호 친구의 실패 이 사례를 바탕으로 한겨레에 드릴 수 있는 지금 어쨌든 후원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하려고 준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재원 위주로 아마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은데요. 그 진 박사님 발표 내용에서도 결론 부분에 이제 보이지 않는 대중을 상대로 헛발질을 할 게 아니라 구체적인 독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이를 통해 건강한 뉴스 생태계를 건설해야 할 때라는 그 말씀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이게 독자들이 문제는 목소리가 들리는 독자들이 아주 제한적으로만 있다는 사실을 좀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한겨레가 후원제를 준비하면서 저널리즘 책무실이라는 그 기구를 안에 이제 새로 신설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는 이제 실장님밖에 없지만 아마 부서가 제대로 갖춰질 걸로 제가 그렇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 책무실장님의 역할 중에 중요한 것이 그 독자들의 반응이나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살피고 대응하시는 거라고 제가 얼마 전에 인터뷰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요. 그렇게 알 수 있는 독자들의 목소리라는 게 주로 댓글이라든가 아니면 대놓고 불만을 토로하는 분들의 목소리가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실제 어떤 지불 의사가 높은 그런 독자들도 아니고 독자 일반을 대표한다고 볼 수도 없는데 그들의 목소리에 과하게 반응하게 되는 거는 결국 많이 읽은 기사, 뭐 댓글 많은 기사 이런 것들에만 지나치게 반응하는 거하고 별로 다를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조용하게 한겨레의 충성도를 높이 갖추고 있으면서 나중에 지불할 의사가 충분히 있는 독자를 찾아내는 것이 가장 후원제를 장기적으로 끌어가시는데 핵심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한겨레와 함께 협업해서 설문을 진행하면서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는데요. 디지털 이용자들을 설문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한겨레에서 실제로 홈페이지에다가 배너를 심어줬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는 이용자들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사 페이지마다 다 그 설문 페이지 안내를 배너로 심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들어온 독자분들은 대부분 한겨레 홈페이지를 직접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시고요. 주로 포털이라든가 아니면 소셜 플랫폼을 통해서 들어오신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겨레 기사인지를 잘 모르고 들어오셨던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그 디지털 뉴스 환경에서 포털에 굉장히 과의존하고 있다는 거는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시잖아요. 이런 환경에서 굳이 언론사의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충성도가 높은 독자들이고 이들은 후원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집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언론사도 자신의 홈페이지에 들어오고 앱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정보를 제대로 갖고 있는 언론사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사후에 분석을 해봤더니 실제 설문조사 참여자 중에서 한 50% 정도는 가까이는 홈페이지를 가끔이나마 방문하는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더 자주 방문시키고 이분들이 누구인지 알고 이분들한테 말을 거는 그게 가장 이제 후원제에서 핵심적으로 준비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연결해서 이게 결국은 이제 멤버십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해서 활동을 하지 않는 이상은 개인의 이용자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료 뉴스를 이렇게 많이 아무데나서나 볼 수 있는 환경에서 사실 로그인하라고 하고 회원가입하라고 하면 잘 안 하죠. 그걸 할 수 있게끔 이제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뭔가 설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그 어떤 설문조사가 끝나고 설문조사에 참여한 분들 중에 일부와 인터뷰를 한 결과로는 뭔가 보상을 바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후원을 한 그 후원인들만 누릴 수 있는 베타적 컨텐츠나 아니면 내가 로그인을 했으면 적어도 너저분하게 떠 있는 광고는 좀 안 보게 해주세요라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 행사 같은 거 아까 이제 박대용 팀장님께서도 말씀해주신 그런데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좀 먼저 제공해 주신다던가 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뭐 쇼핑 사이트나 이런데 보면 항상 로그인 기능이라는 걸 네이버에도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만 로그인을 하면 그 다음에는 그 디바이스로 로그아웃을 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로그인이 유지가 되게끔 하는 그런 기술적인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독자 데이터를 확보하고 소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정환 대표님께서 자세히 소개는 못하고 넘어가셨는데 시간 제한으로 이메일 뉴스레터를 이제 류 부장님께서도 말씀은 해주셨어요. 이제 유닉 사례는 너무 많이 잘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메일 뉴스레터를 통해서 그 말미에 항상 뉴스레터 말미에 독자와 소통할 수 있는 부분에 어떤 섹션을 마련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고 이거는 레거시 미디어에서 충분히 참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한겨레 주주분들 가운데 한 8만 명 정도 되시는 주주분들 가운데 실제로 1,500명 정도밖에 이메일로 그 설문에 참여해달라는 요청을 드릴 수가 없었던 이유가요. 개인정보 동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저희가 이메일 리스트를 확보하고 있더라도 이분들이 마케팅 내지는 설문조사, 인터뷰 같은 데 참여하겠다고 사전에 동의를 하시지 않는 분들한테 저희가 연락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메일 뉴스레터를 가입하시게 되면 얼마든지 소통하고 말을 걸 수 있는 그런 채널이 상시적으로 생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끝으로 이용자의 소통 채널을 상시화하고 체계화하는 것은 이제 르몽드 사례에서 진 박사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부분들하고도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르몽드의 메리아 퇴르라는 그 역할이 한겨레가 지금 신설한 저널리즘 책무실하고 좀 유사한 부분이 있는데 그쪽 권한이 훨씬 더 강한 것 같아요. 특히 소통 쪽의 역할을 거의 이제 전담하고 있는 느낌인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겨레 쪽에서는 주주와 소통하는 채널 그리고 신문 구독자와 소통하는 채널 나중에 이제 잠재적 후원자와 소통하는 채널이 다 별개로 운영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게 조금 더 일원화되고 상시적으로 말을 걸 수 있는 그런 체계여야 하는데 실제 이 이용자 기반 수익 모델에 해당하는 후원제를 준비하고 계시면서 그 잠재적 후원자들의 목소리를 들을 기회를 너무 갖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해외 사례라든가 이런 걸 리서치하는 것들은 충분히 하셨는데 뭐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신다든지 인터뷰를 하신다든지 하는 것들을 별로 하지 않으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여해서 이번에 협업한 이 서베이와 인터뷰가 어떻게 보면 처음 한 어떤 본격적인 조사이다 보니까 이 조사에다가 물어보고 싶은 걸 다 넣으시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조사해가지고는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많이 정돈을 하고 실제 설문조사를 했었는데요. 이후에 이런 것들을 상시적으로 해야만
후원제가 지속 가능한 모델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이제 그 설문조사에 참여한 분들을 몇 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했을 때 한겨레 분들도 몇 분 참여를 하셨어요. 참관을 하셨는데 대답을 들으시고 많이 놀라시더라고요. 이분들이 후원을 그냥 단순 이제 뭐 기부의 그런 개념이 아니라 후원을 하고 나면 내가 뭔가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젊은 분들이 되게 많았고요. 그리고 또 그 어떤 유료 구독하고 후원제를 개념적으로 거의 동일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만큼 사전에 후원제를 준비하고 있으면서도 잠재적인 후원자들하고 충분한 소통을 하지 못해서 그렇게 놀라셨던 반응을 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상시해야 되고 좀 조용하게 자기 의견을 불만을 표시하지 않으면서 한겨레의 충성도를 높이 유지하고 있는 독자들을 찾아서 그들하고 상시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드시는 게 가장 도움이 될 것 같고,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연구가 그 부분에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정희 박사님 감사합니다. 예, 지금 조사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 후원 모델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세션을 진행하는 동안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질문들이 왔는데요. 저희가 그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라도 답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그 세 분의 발제자분께 들어온 질문들을 보여드렸습니다. 네, 그 내용을 간략하게 한 1분에서 한 1분 30초 정도로 좀 답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진민정 박사님 부탁드릴게요. 뭐냐면은 그 르몽드와 한국의 어떤 그 후원 모델의 차이가 어떤 게 있고 실제 또 르몽드의 후원 모델이 구독자 개발에 크게 도움이 됐는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내용이었거든요. 후원 모델이 아닌데. 예, 독자 커뮤니티와 커뮤니티 관계. 예. 독자 커뮤니티가 이런 그 구독의 성장에 상당히 도움이 됐을 거라는 짐작을 할 뿐인데요. 솔직히 네. 말해서. 근데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 르몽드의 어떤 페스티벌, 특히 그 독자와의 대화 같은 경우에 참석을 했을 때 느낀 게 뭐였냐면, 이 그 르몽드가 당시에 약간 위기에 봉착한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 독립적인 기자들이 주주였던 그런 독립 모델이었다가, 그러니까 소수의 그 거대 재벌이 주주가 된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게 뭐 꽤 오래 전부터인데, 그 중에 한 주주가 그 기자들이 모르는 상황에서 엄청나게 많은 그 주식을 체코의 에너지 사업가에게 이렇게 양도한 이런 식의 것들이 나중에 밝혀지면서 편집권의 독립을 요구하면서 그때 당시 기자들이 한 460명 정도가 성명서를 내고 투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근데 그런 위기에 봉착했을 때 이러한 자기들이 평소에 뭐 애증 관계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왔던 많은 독자들이 단순히 뭐 그냥 좋아하고 이러한 어떤 언론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애증 관계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 위기에 봉착했을 때 이들이 어떻게든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말을 했을 때 그런 어떤 분위기 같은 것들이 상당히 좀 뭐랄까요, 감동적인 느낌이 약간은 들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지금 르몽드가 자신들의 어떤 지위, 그런 스테이터스를 재단의 형태로 바꾸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 독자들과 함께. 근데 이런 어떤 신뢰관계가 없었다면, 기본적으로 이런 강력한 독자 공동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그런 시도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상당히 지금 반응이 워낙 그런 자기네들이 힘들었을 때 수천 통의 메일이 오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것들이 당연히 구독으로도 같이 이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 르몽드의 독자 커뮤니티 구축이 구독자 수를 늘리는데 구체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데이터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르몽드의 저널리즘 가치를 지키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 요지로 해석이 되고요. 특히 이제 경제적 독립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기여를 했다, 이런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이제 이정환 대표님께 온 질문인데요. 독자들에게 내가 그 독자 커뮤니티에 소속돼 있다는 소속감들을 언론사들이 줘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그걸 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일단 독자들이 달라졌다라는 말씀을 아까 드렸는데요. 언론이 세상을 보는 유일한 창이 아니고 수많은 채널 가운데 하나다라는 인식, 그리고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구독하는 것이 나를 말해준다. 그렇다면 내가 어떤 걸 구독함으로써 나의 정체성을 드러낼 것인가에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독자들이 이 매체를 구독할 때 어떤 정체성에 동참하기를 원하는가, 우리 매체는 어떤 정체성으로 독자들이 어필하고 있는가라는 그 가치를 정해야 될 것이고요. 커뮤니티에 속해 있다는 소속감을 어떻게 줄 것인가. 사실 기사가 전부가 아니고, 우리는 사실 그동안 전통적으로 기사라는 콘텐츠를 만드는 게 우리의 일이었는데, 기사에 대한 맥락을 충분히 더 설명을 해야 되고, 그 맥락을 듣고 그 동참하고 싶다. 그러니까 기사로 그런 소속감을 만들기 쉽지 않고요. 기사가 갖는 맥락, 그리고 이 기자들이 만드는 가치에 동참하고 싶다는, 그래서 독자를 방관자로 만들지 말고 후원자로 만들고 동지적 연대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결론에 넣었던 키워드는 뉴스가 아니라 관계를 팔아라라는 것인데요. 기사를 만드는 사람들을 드러내야 되고, 그 사람들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늘 실수를 하기도 하고 실수를 바로잡고, 완벽하지 않지만 최선의 진실에 가까이 다가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믿고 지지하게 만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이고, 이 사람도 같이 연대하고 싶다, 이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다라는 걸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네, 아까 그 양정희 박사님 말씀하셨을 때 한겨레 21 같은 경우에 이제 소수의 독자들의 목소리가 전체의 목소리로 해석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지금 이제 이정환 대표님께서도 모든 독자의 목소리가 똑같지 않을 수 있으니 중요한 것은 얼마나 그 맥락을 설명하고 서로의 어떤 이해관계를 잘 구축해 가느냐, 그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익은 부장님께 들어온 질문인데요. 구독과 후원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또 그 모델이 오히려 한겨레의 어떤 저널리즘 실천에 어느 정도 그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은 어떠신지 궁금해하십니다. 네, 그 뒷부분부터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후원제가 한겨레 저널리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는 사실 저희 내부적으로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요. 왜냐하면 사실 아까 그 발제에서 강조드리지는 않았지만요. 사실 한겨레는 지난 한 2, 3년 동안 이 대규모 독자 이탈을 경험했습니다. 어떤 특정한 자신들의 그 관점을 대변하지 않는다라는 이유가 주요 그 신문 이제 절독의 이유였는데요. 한겨레의 그 또 반대 측면의 불만들도 있지요. 한겨레가 어떤 특정한 정파를 대변한다. 사실 이 양면의 충돌에 드는 상황에서 한겨레 내부적으로는 독자에 대한 피로감이 되게 많이 누적돼 있습니다. 그리고 독자의 간섭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되게 크고요. 하지만 사실 저는 세계의 많은 그 후원제를 시행하고 있는 또는 콘텐츠 유료화를 시도하고 있는 그런 미디어에서 콘텐츠 유료화로 콘텐츠 사용자의 간섭, 그리고 후원제로 후원자의 그런 간섭으로 이 퀄리티 페이퍼의 질이 떨어졌다는 보고서를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어요. 사실 한겨레가 후원제를 하면서 지향하는 바도 사실 독자들에게 반응할 수 있고 독자들이 어필할 수 있고 독자들이 후불제이지만 지불할 수 있는 그런 의사를 적극적으로 확대시키고 보양시킬 수 있는 콘텐츠, 그 콘텐츠에 사실 한겨레 저널리즘의 그 질적 도약과 사실 그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선순환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우려를 그렇게 크게 하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앞서서 그 질문의 하나는 이제 후원자와 그리고 구독자의 차이가 뭐냐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 상당한 그 페이퍼가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한겨레의 후원의 저희 그 개념도 안에는 중요하게 구독과 후원과 주주가 있습니다. 주주는 사실은 저희의 그 설립자본을 대준 이해관계자이고요. 그리고 구독자는 사실 그 페이퍼 구독자뿐만 아니고 디지털 그 회원 가입 또는 유저까지 사실 광의의 그런 구독자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서포터는 사실 한겨레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기사 후원제 아직 폐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겨레 21의 매체 후원제가 있지만 이 후원자들을 보다 이제 더욱더 이제 그 익명이 아니고 이제 실명이고, 그리고 저희와 좀 더 그 장기적이고
그리고 지속적인 그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후원자의 출연은 저희의 그 새로운 그 이해관계자의 축에 들어 있고 물리적으로는 사실은 그 가디언 같은 경우 프론트 페이지에 보시면 맨 그 왼쪽 상단에 그 서포터가 있는데 그 한쪽에 그 서브스크라이버도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서브스크라이버 이 사실 그 다 포괄해서 이 그 독자로 좀 다 포함을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건 뭐 오디언스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영어로. 그런데 그것이 독자 기반 수익 모델이라는 어떤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수렴되고 그런 독자 기반 수익 모델이 그런 광고 기반 수익 모델을 넘어서려고 하는 목표도 저희가 분명히 그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이해관계자의 그 정체성은 다르지만 하나의 저희 지금 큰 틀의 그 후원 저희 그 개념도 안에 두고 그 관계 맺기를 시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좀 정확한 엄밀한 학술적인 답변이 못 돼서 좀 죄송합니다. 네, 제 생각에는 이제 한국 사회에서 사실 그 후원하고 구독을 좀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아까 박대용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뉴스타파가 사실은 전형적인 후원제 모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그런 언론사고 사실 저널리즘 퀄리티가 매우 좋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제 차이점이 있죠. 왜냐하면 기존에 보통 언론사는 거의 기업 수준이고 또 지금 뉴스타파는 사실 기업보다는 한 부서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거기 그 기업의 어떤 비용이나 이런 유지에 드는 어떤 여러 가지 비용을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그 수익 구조를 일원화하기는 되게 힘든 상황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저는 그 한겨레 돈 되는 독자인데요. 자동이체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신문을 제가 보고 있는데 그 신문은 지로용지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의 로얄티 내지는 어떤 그 매체에 대한 좀 애정 혹은 뭐 격려 이런 어떤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오늘 그 발제를 쭉 듣고 토론을 듣다 보니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독자가 효능감을 느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독자가 이 매체의 어떤 활동에 있어서 내가 뭔가 영향을 줄 수 있다. 영향이라고 하는 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내가 추구하고는 가치와 정체성을 같이 공유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신념, 그것이 좀 더 고양되는 그런 느낌이 들 때 어떻게 보면 후원제 모델이 좀 더 잘 정착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이제 과도기적인 그런 어떤 과정이니까 앞으로 많은 논의를 통해서 좀 더 한국형 어떤 후원 모델에 대한 논의가 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이것으로 2020 저널리즘 컨퍼런스 둘째 날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세션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내일은 미디어와 시민을 잇다를 주제로 미디어 교육 전국 대회가 열립니다. 미디어 리터러시를 주제로 한 2개의 세션과 1개의 특별 강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리 7대학 제랄드 브로네르 교수님께서 정보시장에서 이성보다 맹신이 더 힘을 발휘할 때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이 있을 예정입니다. 내일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